게 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베센트가 이제 우리 한국과 이제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애초에 이야기했었던 우호국 5개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협상을 이뤄낼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은 이제 현지 시간이죠. 4월 20일, 23일 이제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펼쳐지면서 이때 뭐 앞으로 이제 관세를 어떻게 매길 거고 품목별로 그러면 우리는 대미 수출 흑자를 어떻게 이제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재무장관과 개별적인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베센트 재무장관이 되게 이제 재무장관이긴 한데 그 베센트가 얘기하는 것과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신뢰하고 둘이 이제 전반적인 동조의 의견은 좀 같이 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무나 강경할 때는 이제 베센트 쪽에서는 조금 더 오픈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베센트랑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회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호 관세에 관해서 유예는 됐는데 그럼 어떤 이제 합의점을 도출을 해낼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그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고 일단 4월 9일이었습니다. 일전에 이렇게 우방 5개국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영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 90일 유예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 유예 기간 안에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90일 안에 이제 대선이 거의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새로 뽑힌 대통령 입장에서 또 어떤 이제 협상을 이뤄내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떤 협상을 이뤄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카드를 좀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무역 수지 완화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수출 국가이죠. 왜냐하면은 안에서 뭐 우리가 좀 제조를 해서 그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 흑자가 나기도 하고 이제 미국을 상대로도 무역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상대로 무역 흑자가 나느냐에 이제 제가 알기로 탑3 안에 미국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값, 그러니까 본인의 이상한 계산법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지불해라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LNG 농산물 수입 확대 로드맵을 좀 제시할 걸로 보여요. 사실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도 좀 수입 제한을 걸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도 좀 수입 제한을 걸어놓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때 그 광우병 이야기 혹시 기억나실진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썰이 좀 돌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 굉장히 또 반대 시위도 그 당시에는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 뭐 광우병 이런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이러면서 수입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하면서 미국에 관한 무역 흑자를 조금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조선입니다. 계속 이제 지금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선 관련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벤처 글로벌에서 사실 얼마 전에 한국 기업을 좀 시찰을 해서 그 이제 운반선 12척에 관한 발주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런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제 한국 쪽 조선에 좀 협상 카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방국에게 이제 조금 손을 빌려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런 의도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일단 조선주들이 굉장히 벌써부터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까?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패키지 딜이
우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한국이 참여했으면 한다.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도 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것도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굉장히 또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벤처 글로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한국에 있는 기업을 시찰을 해서 LNG 운반선 12척 발주를 논의했는데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산 조선이 입항하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도 종류가 많지만 중국산 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 가성비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산 조선을 가성비 있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서 이제 수입해서 들여왔었는데 이제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러면은 거기에다 관세를 크게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차선책으로 이제 한국 조선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조선의 메리트였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우호국인 한국 조선 그리고 조금 더 뭐 퀄리티적으로도 좋은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사실 지금 대표적인 한국의 조선주들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조선 기업들은 이미 수주가 3 년치 일감이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 수주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방문을 했냐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요렇게 세 가지 기업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글로벌이 일단은 4 척을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8 척을 발주를 해서 총 12 척을 발주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숫자로만 봤을 때는 많지 않은데 이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 발주를 받으면 굉장히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3개 기업이 이제 방문을 해서 시찰을 당했던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보시면서 시장에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미 지난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 시세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의 여부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키지 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자.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있냐 보니까 사실은 이 알래스카에 이제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예전에 미국 정부에서도 요 가스선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실패했던 전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금 요 LNG 가스선을 부활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알래스카에 요렇게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가스관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1,300km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스전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를 해서 사실 예전에는 이게 전체 여기를 한번 봐 주세요. 이쪽에 이제 요쯤에 이제 동양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게 전체 지도잖아요. 이쪽에 동양 국가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요쪽 박스를 보시면 요렇게 보통 이제 동양 국가들한테 가스를 배달을 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요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알래스카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아시아 국가들한테 가스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 트럼프가 이제 전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주식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때 한국의 그런 조선주들 그러니까 조선 기업들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비만 해도 440억 달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트럼프가 단순히 우리 기업의 이점만을 위해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전혀 설계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것을 무역의 딜로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투자를 해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미국을 위한 거잖아요, 전적으로.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제 가스가 이동되는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가스를 조금 더 용이하게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개발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되나?' 이런 또 물음이 들리긴 한 거죠. 근데 아니면은 굉장히 싼 값에 너희의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용을 하겠다. 이게 막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국익에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조선주들은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철강이나 관광 기업들이 상승을 했던 게 이렇게 긴 이 가스관을 개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죠. 이 비용이 드는데 그때 엄청난 강관과 철광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이제 강광과 철강을 취급하는 기업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느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더 간다,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하이스틸,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약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제 니키스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수출 터미널로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에너지 자원을 더 개발을 해서 더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무역에 관한 적자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야 우리에게 에너지 수입을 늘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무역 품목들 여러분들 자세히만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산 석유를 조금 많이 사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눈치를 봐서일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랑 우리는 FTA 체결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거의 무관세로 미국한테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산 석유를 사는 게 그렇게 질이 좋진 않다고 해요. 가성비 면에서도 좋지 않고 더 싸고 좋은 석유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산 석유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역 딜이 이제 선사될 가능성이 큰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한 뭐 투자라든지 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도 이 그 LNG에 관한 수입 수출에 관한 조금 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치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제시하고 싶은 게 일본하고 먼저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일본 관세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신에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일본 측의 의견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협상 난입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사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그런 이제 실제 관계자의 입장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방위비 확대를 결과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사실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 방위비 확대에 관한 딜을 한 것으로 좀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패키지 딜을 보여준다고 해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는 알래스카가 개발되는데 우리의 뭐 어떤 인력이라든지 뭐 기술력 혹은 뭐 금액적인 부분들을 협상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받아오고 어떤 거를 어 우리가 내어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이 무역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물론 이제 관세 자체는 큰 리스크지만 조금 관심권에서 살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좀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꼭 체크를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고
다음 주에 이제 흘러가는 거를 한번 봐야겠죠. 또 협상이 결렬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다. 막 그랬을 때 한국 증시의 낙폭들 그런 것들도 조금 시나리오 안에 넣어 두고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잘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해 버릴까 합니다. 해 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로이터 통신의 이제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헬스케어 그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많은 편의점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관세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 근데 이게 왜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나쁘지 않죠. 물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막 강세장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이 행정명령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에 관한 공약이 원래부터 있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분자 약물 협상 유예를 1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분자 약물에 관한 협상을 이미 진행을 했던 게 사실 9년 정도의 기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3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던 뭐 바이러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4년이나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4년이란 시간을 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게 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비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가 바로잡겠다. 동일한 비용을 선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미국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되게 건강보험료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제 약값도 되게 비싸고 병원비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약값이 비싼 건 아니고요. 병원비가 되게 비싸고 수술비도 되게 비싸요.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제왕절개 비용만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면은 막 200-300만 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미국은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안으로 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치료약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들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값을 인하시키는 게 미국 국민들에게는 이제 필요한 그런 정책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치료 장소 무관하게 동일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행정명령 서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FDA 쪽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는 그런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허들을 조금 낮춰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 계속 보시면은, 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연간 의약품 대미 수출액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도에 23억 9,800만 달러였고요. 2022년도에는 28억 7,300만 달러로 늘어갑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살짝 줄긴 줄었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2024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39억 7,8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사실 10년 전으로 회귀를 해 보면요. 10년 전에는요. 한 13억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년 만에 엄청난 규모로 대미 수출 의약품이 증가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 과정 속에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허들이 낮아진다.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승인이 간소화된다라는 거는 국내에 있는 제약 업체들에겐 너무나 호재예요. 특히나 어떤 기업들한테 좋냐? 이 삼성 바이오직스 같은 기업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게 지난주 목요일 기사였거든요. 요 기사가 나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조금 꺾였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 주면서 그날 하루만 3% 가량 올라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제 중소형주 쪽한테도 수급이 쫙 돌았었거든요. 고때 이제 티움바이오가 엄청 이제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었지만.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제약바이오주 헬스케어 명령에 서명을 한 거는 정말 이제 너무나 중요했던 호재 이슈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치킨 게임을 시키려고 하는 게 그 의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바이오 시밀러 승인 내가 간소화시켜 줄게. 그리고 소분자 약물 협상 유예도 13년으로 연장시켜 줄게. 기존에 9년이었던 거 13년으로 연장을 시켜 줄게. 너네 추가 연장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들어와, 들어와. 미국에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약을 많이 공급을 해 줘. 대신에 너네들끼리 가격은 너네들끼리 싸워. 이렇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밀러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폐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뭐 간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밀러라는 거는 어떤 구성을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생산을 대신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CMO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근데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엄청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장도 증설을 했고요. 근데 이제 고 치킨 게임을 기업들한테 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는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볼 때는 이제 좋을 만한 헬스케어 행정명령이지만은 사실상 그 이면에 보면은 내가 약가 인하라고 하는 정책은 지킬 건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들끼리 싸움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이제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격이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킨 게임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약품에 관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좋은 걸까? 아니면은 치킨 게임의 서막인 걸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래도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 주가 자체가 움직여 주기는 했어요. 금융시장에서 다시금 이제 조정이 나와 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뭐 단기적인 긍정성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드렸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행정명령에 서명을 많이 하고 말도 본인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증시에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될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설명을 일부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뽑아온 뉴스들을 토대로 이제 시장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누기 전에 물 한 잔만 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는 또 트럼프와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와 중국, 딥시크,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원익 IPS 등등등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기사를 같이 오늘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주에 두 가지 기사가 같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H20의 중국 수출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로이터 통신 통해서 흘러져 나왔습니다. 자, 이 H20이 무엇이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AI 기술력을 따라올까 봐 사실 이제 속된 말로 유튜브 용어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H20은 미국이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할 수 있는 최고사양의 반도체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H20이 딥시크가 H20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22 일반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고사양 반도체 있잖아요. 최고사양의 이제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이제 AI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최고사양의 한 60% 정도밖에는 비율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성능이 그 정도밖에는 발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에서 65%.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20을 통해서 중국은 AI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트럼프 취임 전부터도 그 조 바이든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 중국에게 H20도 좀 수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제재를 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요게 이제 수출 제한 해제 시일이 있었는데 그 시일을 며칠 전에, 그 시일 며칠 전에 돌연 요거를 해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젠슨 황이 이 마러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마러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의 저택이 있어요. 그게 겨울 백악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겨울 백악관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거기서 정말 많은 딜이 성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젠슨 황이 거기로 날아가서 트럼프랑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엔비디아도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미국에게. 뭐 이제 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의 이면에는 미국에게 어느 정도 투자를 약속을 한 것 같다. 그게 이제 로이터 통신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그러니까 투자를 약속을 하고 중국 쪽에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갑자기 다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을 이제 중국 쪽에 판매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그러면은 이제 금액적으로 얼마나 이를 것이냐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55억 달러의 손실 경고가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또 떴습니다. 55억 달러의 손실이 있다고 해요. H20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그 마러라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딜을 했고,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언론사에서 분명히 H20 수출에 관해서 이제 해제를 하겠다, 제한을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번복을 했느냐.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요, 엔비디아가 바로 전날 미국에 있는 AI 인프라에 500조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에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수출 금지를 발표시켜요. 아, 예정대로 수출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젠스나 입장에선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젠스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뭔가 내가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특별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일단은 대처하지 않는 것 같고, 상황 돌아가는 걸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갑자기 또 중국 쪽에서 H20을 수출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손실 경고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미국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SEC 보고서에 따르면요, H20이 중국과 군사, 과학,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딥시크의 성능도 너무나 좋았고,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군사용 AI 쪽에 관한 이제 개발도 진행 중인데, H20을 납품함으로써 이제 군사적으로 이점을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SEC가 얘기했던 공시에 따르면 수출된 칩이 우회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이 H20이라는 거를 이제 변형을 좀 시켜서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다시 설계를 해서 좀 좋은 성능을 구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 측의 입장은 그래요. H20이 이제 수출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뭐 "기술 발전하지 마. 기술 발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발전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도 이제 물론 미국에 비하면 AI 기술력이 당연히 뒤떨어지겠지만은 중국 내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인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인재가 있을 테고, 거기에서도 뭐 유학을 다녀오시고 이 분야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좀 육성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면들을 다 봤었을 때 사실상 어
이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냐라고 우리가 정말 아주 단순하게 시장 참여자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요런 것들이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에 H20에 관한 수출을 제한을 해제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수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아마 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숨은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기사를 발췌를 해 왔는데 이 "전쟁의 본질은 희토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측에서 4월 4일 날 6 가지 희토류랑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 명령을 때렸어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엄청난 관세를 이제 중국 쪽에 부과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의 H20에 관한 "수출 제한을 통보한 거다." 이런 또 해석의 시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 사실 이 "희토류 수입 안보 영향 조사를 지시를 해서 뭐 제재를 때리겠다."라고 딱 그렇게 명시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딱 읽어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뭐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뭔가 '안보 영향을 조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카드를 쥐고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H20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반도체 칩에 관해서 무역 전쟁의 뭐 카드로 좀 쓰이게 되고 이제 정치적인 도구로도 좀 쓰이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해석도 좀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팩트는 이 전쟁의 본질은 희토류라는 자원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희토류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 가지고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측에서 이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희토류가 정말 많은 산업에 다 쓰이거든요. 반도체를 만들 때도 심지어 원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거에 관한 이제 타격이 좀 있긴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거에 관한 보복에 관한 카드로 이 H20에 관한 수출 제한을 갑자기 통보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우리 시장에 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음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이 기사를 전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PPT 준비하고 다시 보면은 제가 이 기사를 처음에 전해 드렸어요. 중국 수출 제한을 해제시켰대요, 트럼프가. 웬일이죠?" 뭐 이러면서 뭐 "젠슨항과의 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했다가 그게 또 며칠 안 돼서 갑자기 다시 수출 제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숨은 이면의 뜻은 무엇일까요?" 막 이런 식으로도 막 방송에서 같이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많은 썰 중에는 요것도 맞습니다. 이제 "군사적인 슈퍼컴퓨터에 H20이 사용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인식 플러스 이 히토류에 관한 약간의 복수의 카드로 H20을 수출 제한을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미국에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투자를 약속한 걸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젠슨 황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H20 수출을 못하게 할 거면 "너희 나라에 투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일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한데 근데 실제로 요 기사 있었을 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수혜주와 피해주 그날 주가 움직임이 정말 그랬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거의 하락을 했었고요. 그날 삼성전자도 3% 낙폭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불과. 삼성전자도 낙폭을 했었고 하이닉스는 사실 H20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진 않다고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고사양 모델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원익 RPS와 같은 뭐 장비주들,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히토류 관련주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랠리가 계속 있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요게 수혜주와 피해주로서 완전히 조금 나뉘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주가의 흐름이 상반된 모습들을 좀 시장에서 보여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20이 만약에 수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삼성전자 실제로 실적적으로 타격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그 매출처 안에는 뭐 스마트폰도 팔고 뭐 전자제품도 팔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도체 DS 부분의 매출을 최근에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라고 하는 이제 고런 과제들, 허들들을 좀 많이 넘지 못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H20의 부품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요거에 관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건 삼성전자이다라는 그런 시장 해석이 있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스크래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H20에는 아니고 더 고사양 모델의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타격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막 이런 피해가 조금 더 번져 나간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까지도 같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워낙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요런 건 이제 증권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이 수혜주들 있잖아요. 히토류 수혜주들 요런 기업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혹시라도 뭐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요런 거는 이제 주의하셔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들어 주시는 분이 있네요. 제가 늦게 라이브를 켰는데 이거 그냥 녹화를 떠서 이제 업로드 용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카메라 설치는 못해 가지고 이게 일단 오늘은 테스트 겸 해 봤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자료랑 얼굴이랑 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제 노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좀 여러분들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 제가 국내 증시 오늘 이야기 끝나고 이제 크립토 이야기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외국인 8조 매도 폭탄 나왔는데 요건 8 일까지의 집계라서 좀 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 조가 넘어가는 금액 매도됐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뉴욕장 대비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매도가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의도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초 있잖아요. 지금 4월 중순까지 지금 우리가 달려왔었는데 4월 초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은 오히려 전력기기 쪽을 조금 사더라고요. 산일전기나 한국전력 들어가 있고 실제로 산일전기, 한국전력이 주가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 순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최근에 원전주들 좀 지난 금요일장에서 다시 주목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올라갔고 APR은 실적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 좀 관심 있더라고요. 4월 달에는. 그래서 4월에는 요런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조금 관심 있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요.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크립토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지금 가격 자체가 이제 보합권이죠. 근데 요거는 하루 낙폭 굉장히 컸었을 때 이제 78,000 까지 떨어졌었을 때 제가 그때 자료여서 지금이랑 시세가 맞진 않는데 제가 요거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75,000달러 선이 언급이 가장 많더라고요. 멘션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85,000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75,000은 지지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로는 비트코인 85,000 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중 흐름이라서 좀 단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한 보고서, 분석가들, 뭐 트위터 X 분석가들 요런 분들 이야기 종합을 해 보면은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75,000달러 선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헤드라인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FTX 채권자들이 일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하락했을 때 FTX 채권자들이 그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조금 보낸 걸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FTX 사태는 여러분들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죠? 거래소 파산 사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좀 돈을 일부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매도로 시장에 나오긴 했었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들이 이제 고객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 돈을 받으려면은. 근데 고객 증명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셔서 안 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 40만 명 정도가 돈을 못 돌려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그때 시장에 나왔었어서 고거 헤드라인으로 그냥 잠깐 짚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 XRP로 석유 결제 체결 이게 지난주였을 거예요. 지지난주였나? 세계 첫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제 XRP가 실제로 그 통화로 쓰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역 거래로요. 근데 XRP도 원래 국제 송금을 목표로 리플페이부터 조금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XRP가 최근에 사업적으로 계속 좀 영위하는 것들이 금융 시스템 쪽으로 좀 집중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육성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재료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이제 리플이 그 거래량이 좀 제일 많아요, 알트코인 중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좀 조용한 편이고, 그러니까 사려는 자, 팔려는 자 모두 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XRP는 호재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이번 장에서 너무 많이 오르기는 해서 글쎄요. 신규 매수 관점은 저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보유자분들은 손실이 아니시다면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호재가 좀 많을 것 같고 또 리플 XRP 쪽에 관해선 현물 ETF가 가장 먼저 출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뉴스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뉴욕 증시 상장 대수가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죠.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취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자산이 될 것이냐. 한때는 비트코인 뭐 디지털 골드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얼마 전에 JP모건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가는 이제 좀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뉴욕 증시와의 상관계수가 이게 이 상관계수가 그 1에 도달을 하는 게 완전 상관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수치가 뭐 물론 급등락을 하기도 하고 요렇게 완전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고드름처럼 내려온 구간들 있죠. 2024년도 뭐 요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요때가 아마 우리가 약세장이었을 때니까 고때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금 0. 이게 7 넘어가는 수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상황이다. 그렇게 또 시장에서 상관계수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허니문 기간의 성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허니문 기간에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요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 표 정리된 게 너무나 재밌어서 여러 번 봤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이 넘었는데 증시가 이만큼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증시가. 자, 오바마 대통령 때, 바이든 대통령 때와는 다르죠. 바이든은 오히려 취임하고 50일까지 증시가 올랐고요. 오바마도 사실은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올려줬습니다.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올려주시려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요거는 이제 업로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국채금리 좀 낮추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자기가 취임을 하고 딱 봤더니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자도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증시를 조금 폭락시켜서 국채에 관한 금리를 낮춤으로써 국채의 수요를 늘리자. 자, 이게 국채 수익률이 여러분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채가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고 입찰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채는 입찰을 하죠. 우리가 막 경매에서 입찰하듯이. 근데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이제 부채를 쌓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미국의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굉장히 이거를 입찰을 하면서 "야 우리 국채를 사." 이러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 결과가 굉장히 좀 좋지 않거나 그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좀 없으면은 이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안전자산이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줄 테니까 "제발 국채를 사." 이런 이제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 높아지는 건데 지금 또 2017 년도 트럼프랑 비슷하다고 이야기 남겨줬는데 일행 정부 때도 이랬었군요. 요거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쯤 올려주셨는지도 답변을 달아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거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일행 정부 때, 일기 때도 이제 트럼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같이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국채 움직임은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증시 폭락시키면서 국채 움직임이 낮아졌었어요.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잘했네. 근데 시장에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국채 그 금리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같이 보려고 이게 마지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다시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보이시죠? 다시 오르고 있고요. 또 다시 올랐고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자, 왜 그러냐면은 요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국채 좀 열심히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다시 올라갔느냐?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고 중국이 미국 그 국채를 아주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물론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 많이 팔고 이제 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요, 중국 정부가.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관세로 미국이 자꾸 덤비니까 그러니까 서로 덤비는 거죠. 이건 이제 누구 하나 이제 자존심을 굳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 124%가 발표됐었을 때 한국 시간으로 오후 1 시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뭐 145 까지 늘어났죠. 124% 관세 처음에 딱 발표했었을 때 중국이 아주 바로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뭐 트레이더들의 영향으로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매도한 건 맞고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요렇게 해석을 하기엔 다른 요인들도 변수로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인데 일단 매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증시도 떨어뜨리고 국채 수익률도 다시 올리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최근에 트럼프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말투도 살짝 바뀌었어요. 이제는 처음에 "중국과 절대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중국과 내가 협상할 마음이 조금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아 이게 싸움이 너무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나한테도 좋을 거 우리한테도 좋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2017 년도 때 트럼프 행정부 때도 V자 반등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의 의견은 국채가 잠깐은 튀었지만 안정화되면서 연준에서 5월 달에 긴축 종료를 하면은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다. 요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행정부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거의 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힘든 시장을 견뎠는데 일행정부 때는 요렇게 V자 반등을 해 줬다고 해요. 근데 이행정부 때가 지금인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진짜 V자 반등을 해 주면 좋겠는데 또 국내장은 미국장이랑은 다르게 갈 것 같아 가지고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이 줍줍의 기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금요일에 미국장 쉬었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빠졌던 것들 줍줍의 기회이지 않을까. 근데 국장은 조금 색깔이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장은 미국장이랑 또 느낌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좋죠. 그래서 국제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튀었고 뉴욕 증시는 그렇게 튀어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그럼 다음 카드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거의
PPT 한 2-30장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된 것 같고, 일단 오늘 드렸던 내용들은 다음 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그거 좀 주목을 해 보면서 시장 움직임 보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의 호재가 될 수 있는 헬스케어 행정명령 서명했던 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확정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실적적으로. 근데 추후에 뭐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취임 허니문 기간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국채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중국의 태도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뉴욕장에는 어떤 움직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한국장은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1시간 정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마감해 보도록 하고요. 저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처음부터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에 나왔던 정말 많은 뉴스 중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만 뽑아서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시장 이해가는 관점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 국장은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은 이제 국장의 색깔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대선 테마주들이 강하니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또 국장이 지금은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게 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장은 그때그때 뉴스들 확인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일정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최근에는 뭐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뭐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나름의 매일매일 분석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첫 라이브라서 많이 봐주시진 않았는데 점점 하다 보면 많이들 봐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